우리가 보통 안중근 의사 생각하면은 이등 방문, 그러니까 네.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격한. 착살한 그 사건만 딱 기억을 하는데 이미 그 전부터 러시아 지역에서 최재형 선생과 다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의병 전투를 치렀던 의병이었어요. 그런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어져서 결국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안중근 의사가 탄생하게 된 거죠. 안중근 의사의 그 이토 히로부미 그 저격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럼 사실 그 배경에는 최재형 선생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우리 단지 동맹 그 왼손 약지를 자르면서 의교를 투합한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최재형 선생이 함께했던 거예요? 함께 있었죠. 함께 했었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런 걸 이제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어떻게 손가락을 자르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이런 거예요. 그 친구들 12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 지금 다 넘어갈 것 같아. 지금 나라가 망해가. 야,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세워서 진짜 우리 몇 년 안에 일본의 지금 저 이토 히로부미라는 저 거악을 우리가 잡자. 잡지 못하면 우리가 자결하자. 이러면서 손가락 자르자. 그때 그들을 이제 지칭하는 게 동이 단지 동맹이에요. 크라스키노 연추에 가면 그 단지 동맹비가 서 네네.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 손바닥 예, 예, 지문이 예, 예. 네. 이제 거기 이제 인근에다가 이제 세워놓은 건데 그 이제 연추 지역에 이제 최재형의 이제 본거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자료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 단지 12명이 모여갖고 그 단지 했던 장소가 최재형 선생님 집 창고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그 독립운동가 이인섭 선생님의 그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단지 동맹 그 멤버들의 든든한 이제 이 뒷배였던 거죠, 최재형 선생님이. 그럼 단지 동맹 이후에 바로 하얼빈 의거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도움을 최재형 선생이 구체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이제 학계의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제가 신뢰했던 거는 그 최재형 선생의 후손의 일기였어요. 그 최재형 선생의 이제 따님 중에 최올가라는 분이 계신데 안응칠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 마당에서 표적을 3개 놔두고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게 나와요. 안응칠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자기네 최재형 선생님의 집 마당에서 총 연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난리가 났다. 네. 보니까 안중근이라는 청년이 이등방문을 저격했다더라. 그럼 모든 거사를 준비하기 전에 바로 최재형 선생의 집에서 네, 집에서 사격 연습도 했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 연습하려면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총을 구해준 것도 최재형 선생님이었고 총까지. 그다음에 또 하얼빈 가려면 여비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 여비도 또 이제 지원한 게 최재형 선생님이었고. 그럼 최재형 선생이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근데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 어디까지 준비했냐면 이제 거사 이후에 변호사가 있어야 이제 변호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의병, 어떻게 보면 무력, 의열투쟁 단체를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 이제 권업회는 주로 신문사, 권업신문이라고 해서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무장투쟁적인 성격은 좀 약했다고 봐요. 하지만 신문사를 왜냐면 권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경제와 관련된 뜻이에요. 그래서 위장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위장으로 권업회를 만들어서 그냥 신문사 운영한다. 하지만 안에서는 민족의식 그리고 우리 고국에서의 소식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소식 이런 거를 다 전달하는 단체였었죠. 이렇게 한인들이 활동했던 이 지역의 항일운동이 계속 끊임없이 지속됐잖아요. 여기서도 큰 참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4월 참변은 정확히 1920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건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1919년이었으니까 3.1운동도 있었고 임시정부 수립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연해주에서 노인동맹단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 노인동맹단에서 갔던 강우규 선생님 이런 분이 또 의거를 하고 그러니까 당시 1919년이 가장 많은 어떤 독립운동 단체와 아니면 크고 작은 어떤 분쟁과 쟁점이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1920이 됐는데 당시에 이 1920년도에 이 연해주 지역에서도 이 한인 빨치산이라 불리는 게릴라 전투를 했던 유격 전투를 했던 군인들이 있어요. 그들과 이 러시아에 있었던 당시 러시아 정부군 다양한 군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형성이 됐는데 그때 이 러시아의 적군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우리 한인 빨치산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 군대와 싸웠던 전투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니항사변이라는 그 4월 참변 전에 끔찍한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니항사변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 의사 이야기가 되게 비슷해요. 포로로 잡은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풀어주죠. 근데 풀어줬더니만 그 포로들이 또 일본군에 얘기해서 일본군이 급습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한인 빨치산과 러시아 적군 군인들이 죽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때 러시아의 그 당시 그 적군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일본 민간인과 일본 군인 포로를 다 학살해버려요.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것. 그것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일본 군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있었던 평소에 눈에 까셨던 그 한인들과 독립운동가 마을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제 블라디보스톡에다 이제 군대를 내려놓고 이제 이 신안촌 일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인들의 집성촌이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독립운동의 본거지니까 여기를 그냥 숙제밭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우스리스크, 스파스크까지 이제 쫙 이제 연해주 전체에 있는 한인들을 이제 보이는 대로 이제 죽인 거죠. 예. 당시에 그 일본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은 러시아 군인이에요. 러시아 적군인데 이것을 러시아 적군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을 물지 않고 한인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 만만했던 거죠. 힘이 없고 약하니까 그리고 평소에 눈에 까셨던 저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한인들이 결국 죽인 거다라고 어떤 소문을 내고 그들을 공격한다는 의미로 참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정말 민간인들을 교회나 집에다 넣어놓고 방화해서 죽이고 정말 말도 못할 끔찍한 학살극을 벌입니다. 그럼 이제 최후의 그런 삶의 마지막 모습도 좀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최재형 선생님이 그 새벽에 지금 그 우스리스크에 남아있는 최재형 고택이라고 알려진 그 집에서 그 체포를 당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갈 시간이 있으셨대요. 피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네, 근데 가족들도 그걸 권유했고. 근데 왜 안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제가 보통 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못 잡으면 엄마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딸을 죽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안 잡혀가면 가족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내가 잡혀가겠다 하고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신 거죠. 예. 정말 슬픈 게 뭐냐면 그 모습을 가족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영역이 있는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너무나 당연히 제일 먼저 아버지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가족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라, 훗날을 도모해라, 온갖 설득을 했겠죠. 단순히 그냥 뭐 도망가세요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차분히 설득을 했을 거고 온갖 말들을 했겠죠, 가족 전부.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는다 하면서 본인이 결국 거기서 가만히 계시다가 다음날 아침 이제 새벽에 이제 끌려가시는데 그 소리에 그 끌려가는 소리에 가족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 끌려가는 뒷모습을 다 봐요. 그게 이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제 좀 신경쇠약에 걸렸다 이런 말이 회고 일기 나와요. 저는 좀 되게 놀라웠던 지점이 그 최재형 고택을 가보고 저는 그 최재형 선생님이 엄청난 부호였잖아요. 집이 엄청나게 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건물 한 동 이게 딱 있는 집인데 제가 왜 이렇게 사셨을까 찾아봤더니 그 당시는 거의 갖고 있던 그 재산을 다 독립운동에 다 바치신 상태였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끌려가신 곳이 이제 우스리스크 형무소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거기 이제 잡혀 계시다가 이틀 뒤에 그 형무소 뒤편이 이제 소비에스카야 언덕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언덕 어디쯤에선가 총살되신 곳으로 이제 추정만 됩니다. 이제 무덤도 없고. 제가 그때 그 기록을 했던 그 이인섭 선생님의 회고록을 좀 적어왔는데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정 작가님이 그 후손과 인연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후손들은 그럼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잘 지내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잘 못 살고 지냈어요. 계시는지. 잘 못 지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아무리 최재형 선생님이 부호였다지만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재형 선생이 부호였다는 이유로 부르주아라고 하면서 최재형 선생님의 가족들은 인민의 적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끌려가서 죽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뿔뿔이 가족이 다 흩어져 살면서 심지어 그 중에서 대다수는 또 영양실조로 죽기도 하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정말 생활보호 대상자처럼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다가 정말 마지막에 지금도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달동네 같은 그런 곳에 사는 분들도 많은데 극히 일부의 후손이 대한민국으로 최근에 이제 귀화를 하셔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 4월 참변과 이 최재형 선생의 마지막 순간 벌써 순국 100주년이에요. 근데 올해가 바로 100주년인데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좀 추모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래 예정보다 좀 미뤄졌는데 이제 6월달에 이제 있을 거고요. 참석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 최재형 선생의 그 손자분이 또 발렌틴이란 그 최발렌틴 선생님께서 최근에 또 돌아가셨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최재형 선생님 그 순국 100주년에 최발렌틴 선생님을 모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많은 건 못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최재형이라는 선생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네. 이제 그 발렌틴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미뤄지는 이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관계자들은 너무나 마음이 좀 아프죠. 네. 최재형 선생을 좀 더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지가 있을까요? 연해주에서요. 네. 지시너 마을이 처음 생긴 곳에 가면 그 크라스키노 근처인데요. 거기 가면 지시너 기념비가 서 있거든요. 근데 이 기념비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 가수 서태지 아시죠?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네, 그분이 세웠어요. 진짜요? 네, 그 2004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공연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공연을 끝나고 본인 자비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신어 기념비를 이제 서태지가 세우게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서태지가 이 기념비를 세웠을까 이제 좀 네, 알아봤더니 연해주 항해 운동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근데 거라고 서태지 노래주에 발해를 꿈꾸면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 지신어 땅이 다 발해 성터였단 말이에요. 거기가 발해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닌데 해서 봤더니 서태지의 외가가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그 이성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3.1운동에도 참여하시고 또 상해 가서 임시정부에도 이제 참여해서 이제 활동하셨던 이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구나. 이게 넓은 이제 평지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 비서관이 딱 서 있거든요. 네. 거기가 고려인들의 이제 시작이자 우리 연해주 독립운동의 시작점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위대한 인생 여정을 저희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역사 토크 히어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히어로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